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천 초목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는 기와지붕이 삼봉우리처럼 높게 솟은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은 사시사철 곳간에 쌀가마니가 넘쳐나고 담장 안에서는 늘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크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심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었으니 이 집 주인인 김진사는 성정이 몹시 꼿꼿하고 인색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 한 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고 집안을 다스리는 규율 또한 엄격하기가 서리빨 같아서 하인들은 늘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해 겨울 김진사 댁의 부엌에서는 15살 난 어린 여종 복순이가 꽁꽁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힘겹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이 집에 팔려와서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채 오로지 부엌 일과 허드렛 일만을 하며 자라난 아이였는데 워낙 못 먹고 고생을 많이 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앙상한 손목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순이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은 무명 저고리와 색이 바랜 치마뿐이라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의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큰 아궁이가 있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아궁이 앞을 차지하고 앉은 쌀떼기라는 참모의 몫일 뿐 복순이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쌀댁은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로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쉴 새 없이 복순이를 향해 독한 잔소리를 퍼부어대곤 했습니다. 이년아, 손이 얼었다고 꾀를 부리는 것이냐. 그 많은 그릇을 닦는데 하루 해가 다 가겠다. 만약 그릇에 기름기라도 남아있으면 내년의 저녁밥은 굶길 테니 그리 알아라. 쌀댁의 목소리는 바깥의 칼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복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고 복순이는 터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아픔을 꾹 참으며 다시금 차가운 얼음물 속에 손을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주인집 안방과 사랑채에는 환하게 등불이 켜지고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진 저녁상이 들어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냄새가 부엌 문틈을 타고 솔솔 풍겨오자 복순이의 뱃속에서는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콩죽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한 복순이는 입안에 고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부러운 눈길로 안채 쪽을 바라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쌀떼기 먹다 남긴 생선가시와 식어 빠진 보리밥 덩어리가 담긴 개밥 같은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쌀떼기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바닥에 패대기 처지기 일쑤였으나 복순이는 살기 위해 눈물 젖은 밥을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지붕 위 기와장들이 들썩거릴 정도로 바람 소리가 흉흉했습니다. 주인 집 식구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부르게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으며 쌀댁 또한 부엌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기와집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을 때 복순이는 부엌 구석에 쌓아둔 집단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언손과 발을 서로 비비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위불 한 장 없는 잠자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배고픔은 백가죽이 등뼈에 붙을 정도로 극심하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머릿속에 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찬밥 한 덩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주인집 상을 물리다가 밥그릇 뚜껑에 붙어있던 밥알들을 쌀땡 몰래 떼어내어 뭉쳐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쌀떼기 깨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부뚜막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깨진 사기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만 한 찬밥, 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은 채 들어있었는데 복순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처럼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덩이를 집어들고 막 한 입 베어 물려는 찰나. 갑자기 대문 밖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앓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개 아무도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는 가리픈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마당에는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대문 쪽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눈보라치는 밤에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마음 여린 복순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행여나 발소리가 날까봐 버선발로 살금살금 눈 위를 걸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본 복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 그곳에는 누더기 옷을 걸친 노스님 한 분이 눈구덩이 속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마치 시체와 같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황급히 스님의 어깨를 흔들며 스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눈을 좀 떠보세요. 하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노스님은 복순이의 목소리에 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탄 눈빛으로 복순이를 바라볼 뿐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단박에 스님이 며칠을 굶어 기진맥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순간 자신의 품속에 넣어둔 찬밥 덩어리가 생각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밥은 복순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어가며 겨우 모아둔 유일한 끼니였고 이것을 주워버리면 내일 아침까지 꼼짝없이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쌀떼기나 주인 영감이 알게 된다면 거지에게 밥을 퍼다 주었다며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복순이는 짧은 망설임 끝에 품속에서 온기가 약간 남아있는 주먹밥을 꺼내어 스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스님,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찬밥이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리고는 얼른 부엌으로 뛰어가 숭늉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아와 스님의 입가에 대어주었습니다. 노스님은 복순이가 건넨 밥과 물을 보자마자 마치 생명수를 만난 듯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는 씹을 새도 없이 허겁지겁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복순이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스님이 목이 메지 않도록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밥덩이와 물을 모두 비운 노스님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맑고 깊은 눈빛으로 복순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복순이의 남루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고귀한 심성을 꿰뚫어 보는 듯 신비롭고 영롱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깊은 밤, 너 또한 춥고 배고플 터인데 생명줄과도 같은 밥을 나에게 내어주었구나. 노스님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해진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복순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오늘 베푼 이 공덕은 하늘이 알고 땅이 기억할 것이다. 이 주머니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훗날 네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거나 너를 찾는 귀한 손님이 오거든 그때 열어보아라. 네 착한 마음씨가 언젠가는 매화꽃처럼 활짝 피어나 세상을 향기롭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부디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복순이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복순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거센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순이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스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스님이 걸어간 자리에는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고 하얀 눈만이 고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복순이의 손에 들린 작은 헝겊 주머니만이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서둘러 대문을 잠그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차가운 집단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빈 배는 여전히 쓰려왔고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복순이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아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스님이 주신 주머니를 속옷 깊숙이 감추고 눈을 감자 굶주림의 고통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오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순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기와집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마당 가득 피어난 붉은 매화꽃들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맞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행복한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아 새벽닭이 요란하게 울어대자 쌀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복순이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이 게으른 연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처박혀 자고 있는 것이냐. 당장 일어나서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할까. 복순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품속을 만져보니 오톨도톨한 주머니가 만져져 사실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쌀댁의 모진 구박과 욕설은 여전했으나 복순이는 예전처럼 기죽지 않고 왠지 모를 희망을 품은 채 눈 쌓인 마당을 힘차게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언 땅이 녹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김진사 댁의 담장 아래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매서운 추위는 한풀 꺾였으나 인심 사나운 주인집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여 집안에는 훈훈한 봄 기운 대신 서슬퍼런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겨우내 얇은 옷 한 벌로 그 모진 추위를 견뎌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몸이 떨리거나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볼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라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쌀댁은 못 먹고 구박받는 아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복사꽃처럼 환해지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아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아 복순이를 괴롭힐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쌀댁은 광에 쌓아둔 쌀가마니의 위치가 조금 틀어진 것을 보고는 대뜸 복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도둑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앙큼한 년이 감히 주인집 곡식에 손을 대 내년 얼굴이 훤한 것을 보니 밤마다 몰래 쌀을 훔쳐다 밥을 해 먹은 게 틀림없구나. 사실은 쥐들이 드나들며 쌀을 갉아먹은 흔적이었지만 쌀떼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눈에 거슬리는 복순이를 혼내줄 핑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순이가 아니라고 울며 매달려 보았지만 쌀댁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복순이를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랑채에서 나온 김진사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하인이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댄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며 더욱 엄하게 다스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쌀댁은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른 장작개비로 복순이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님, 영감님, 저는 정말 쌀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애원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지만 이 집의 높은 담벼락은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막아버린 듯 그 누구도 도와주러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매질은 복순이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고 살이 터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복순이는 정신을 잃고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쓰러진 복순이를 보며 혀를 차더니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뒷마당 낡은 헛간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쌀댁은 축 늘어진 복순이를 짐짝처럼 끌어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고는 밖에서 굵은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헛간 안은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매맞은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복순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와 통증에 몸을 떨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의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상처를 파고들어 고통은 극에 달했고 목은 타들어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복순이는 문득 지난 겨울 노스님이 주고 간 헝겊 주머니가 생각나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주머니를 꺼내어 꼭 쥐었습니다. 스님, 너무 아프고 무서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복순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 나오더니 썩은 내가 진동하던 헛간 안에 갑자기 향긋하고 맑은 매화 향기가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깊은 산속 청정한 계곡에 핀 천년 묵은 매화나무에서나 맡을 수 있을 법한 신비롭고 고귀한 향이었습니다. 향기가 복순이의 코끝을 스치자마자 욱신거리던 상처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타들어가던 갈증 또한 시원한 샘물을 마신 듯 해갈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칠흑 같던 헛간 안에 어디선가 은은한 달빛 같은 광채가 비치며 복순이의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복순이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집단 위에 편안히 몸을 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쌀댁은 복순이가 밤새 추위와 고통에 시달려 반쯤 죽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쌀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헛간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진동하는 꽃향기의 머리가 어지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멍투성이어야 할 복순이의 얼굴은 잡티 하나 없이 뽀얗게 빛나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조차 단정하게 빗어넘긴 듯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쌀댁을 보며 원망 섞인 눈빛 대신
맑고 깊은 눈망울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기품 있는 모습에 쌀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쌀댁은 허둥지둥 안채로 달려가 마님에게 이 기이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년이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밤새 굶기고 가둬놨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하고 헛간에서는 난데없이 꽃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요 안방마님은 쌀떼기 헛것을 본 것이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이 헛간 근처에 다다르자 정말로 담장 너머까지 그윽한 매화 향기가 퍼져 나오고 있었는데 집안 어디에도 매화나무가 없다는 것을 아는 마님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소문은 담장을 넘어 옆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평소 복순이를 안쓰럽게 여겨 몰래 누룽지를 챙겨주곤 했던 이 할머니는 담벼락 너머로 풍겨오는 향기를 맡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꽃이 필 철이 아닌데 저 고약한 김진사댁 헛간 쪽에서 어찌 이리 귀한 향이 난단 말인가. 할머니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돌담 틈으로 헛간 쪽을 엿보았는데 낡은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석이 어린 빛과 그 안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복순이의 모습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늘이 내린 귀한 사람이 틀림없어. 할머니의 입을 통해 마을 우물가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댁 부엌댁이 아이가 매를 맞고 헛간에 갇혔는데 밤새 선녀가 내려와 상처를 씻어주고 갔다더라. 아니다. 그 아이 몸에서 향기가 나서 벌레들도 범접을 못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김진사댁을 기이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개 중에는 복순이가 전생에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이 아니냐며 칭송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갔고 체면을 중시하고 미신을 두려워하는 김진사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와 안방마님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영감, 그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모릅니다. 유물인지 신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마님의 말에 김진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무슨 귀신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지. 그렇다고 쫓아내자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것이고 데리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복순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숲 굽는 노인에게 팔아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곳이었으니 복순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쌀댁을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리자 쌀댁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일날이 밝는 대로 짐꾼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다시 헛간에 갇혀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주신 주머니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고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복순이의 발치에 머물렀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복순이의 귓가에 조금만 더 견디거라. 귀한 손님이 오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복순이는 눈을 감고 스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쌀떼기 거친 손길로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와 복순이에게 낡은 보따리를 던져주며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먼 친척 집에 일손이 부족해 너를 보내기로 했다. 가서 밥값이나 제대로 하고 살거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지만 복순이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헛간을 나서는 복순이의 뒤로 여전히 짙은 매화 향기가 꼬리처럼 따라붙었고 그 향기는 새벽 안개와 섞여온 마을을 신비롭게 감싸 안았습니다. 복순이가 대문을 나설 때 마당에 늙은 개마저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복순이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빗자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헛간 가득 배어있는 향기는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복순이를 치워버렸으니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떠난 그날 오후부터 한양으로 통하는 큰 길가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복순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귀한 행차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다가올 병사를 미리 알기라도 하듯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잎사귀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깊은 산속 숲 굽는 터로 쫓겨난 지 닷새가 지나고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가지가 연두빛 물을 가득 머금어 실바람에 춤을 추던 늦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소달구지나 지나다니던 한적한 마을 입구가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과 냇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신장로에서부터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트고 있었고 그 뒤로는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줄을 지어 따르고 있었으니 마치 임금님의 행차를 방불케 하는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눈부시게 하얀 백마를 탄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갓을 쓴 모습이 늠름하고 풍채가 당당하여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귀한 집안의 자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옥처럼 고와서 마치 빚어놓은 듯했고 눈매는 깊고 그윽하여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귀한 행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길가에 엎드려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저게 누구신가?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마님 행차인가 보네. 아이고,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저런 귀하신 분이 무슨 일로 오셨을꼬.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의 행렬은 망설임 없이 김진사의 기와집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사랑채에서 낮잠을 즐기던 김진사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부채를 붙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놈들아, 밖이 왜 이리 시끄러우냐? 낮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때 대문 밖을 내다본 하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 들어와 고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정승 판서댁 자제분이 군졸들을 거느리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백마를 탄 선비가 내려서서 집안의 기운을 살피듯 담장 너머를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 김진사라 하옵니다. 젊은 선비는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양에 사는 이 대감의 아들로 집안의 은인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들으니 이곳이 인심 좋고 덕망 높은 김진사 댁이라 하기에 혹시 제가 찾는 분이 이 댁에 계신가 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김진사는 은인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양제일가는 세도가인 이 대감댁과 인연을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세가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급히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를 청소하고 가장 좋은 차와 다과를 내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부엌에 있던 쌀댁은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어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부산을 떨었고, 안방마님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치마를 꺼내 입으며 화장을 고치기에 바빴습니다. 선비가 사랑채 마루에 앉자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찾으시는 은인이라니요. 저희 집안 식구 중에 도련님과 연이 닿은 사람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선비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품속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 아버님께서 정쟁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께서 찾아오시어 북쪽 산골 마을에 사는 맑은 영혼을 가진 처자가 베푼 공덕 덕분에 가문의 애군이 풀릴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처자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밥을 나누어 주어 죽어가는 수행자를 살렸으니 그 보답으로 저희 집안 또한 살아날 것이라 하셨지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며칠 뒤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지고 벼슬이 더 높아지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처자가 이 댁에 살고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김진사는 선비의 말을 듣는 순간 지난 겨울 눈 오는 밤에 복순이가 밥을 훔쳐 거지에게 주었다며 매질을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천한 것이 밥을 준 거지가 그 도승이었단 말인가. 김진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김진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미 산속 오지로 팔아버렸으니 자신이 말을 잘 꾸며내기만 하면 금지옥엽 기르는 자신의 외동딸을 선비와 맺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능청스럽게 표정을 바꾸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 효성, 지극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가 바로 제 여식입니다. 제 딸아이가 평소에도 불심이 깊어 지나가는 스님이나 거린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지요. 지난 겨울에도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제 밥상을 물려 스님께 드렸다 하여 제가 칭찬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분이 댁의 따님이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혹시 그분을 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김진사는 기뻐하며 안채에 기별을 넣어 딸 월선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의 손에 이끌려 월선이가 사랑채 마루로 나왔습니다. 월선이는 온갖 비단과 놀이개로 치장하고 분을 곱게 발랐으나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 선비가 상상했던 맑은 영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내색하지 않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낭자, 지난 겨울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스님께 어떤 음식을 대접하셨는지요? 월선이는 미리 아버지에게 귀띔을 받지 못한 터라 당황하여 눈알을 굴렸습니다. 그러다 부잣집 딸로서 체면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호, 도련님도 참, 우리 집같이 넉넉한 살림의 스님께 소찬을 드릴 수야 있나요?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끓이고 산적과 조기 구이를 한 상 가득 차려 대접해 드렸지요. 스님께서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제 마음이 다 뿌듯했답니다. 월선이는 자신의 대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콧대를 세웠습니다. 옆에 앉은 김진사와 안방마님도 딸의 재치 있는 대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얼음장같이 차가운 찬밥 한 덩이였으나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날 스님께서 드신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굶주린 아이가 자신의 끼니를 아껴내어준 찬밥 한 덩이라고 했습니다. 낭자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니 혹시 이 댁에 다른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비의 예리한 지적에 사랑채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월선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마도 제 딸아이가 겸손하여 아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는 제 딸 말고는 젊은 처자가 없습니다요. 선비는 더 이상 김진사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제가 직접 집안을 좀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운을 찾아야겠습니다. 김진사는 막고 싶었지만 선비의 위엄에 눌려 감히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앞을 서성이던 쌀댁은 선비의 눈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 부뚜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선비는 부엌을 지나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굳게 잠긴 낡은 헛간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계절은 이미 늦봄이 되어 모든 꽃이 지고 녹음이 우거졌건만 그 낡은 헛간 주변에서만은 여전히 은은하고 청아한 매화 향기가 감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홀린 듯 헛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썩은 나무 문틈 사이로 배어나오는 그 향기는 세속의 것이 아니었고 스님에게서 느꼈던 바로 그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선비는 뒤따라온 김진사를 돌아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왜 여기서 사람의 흔적과 함께 귀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김진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곳은 쓰지 않는 창고입니다. 예전에 도둑질을 하던 종년 하나를 잠시 가두었던 곳인데 그녀는 이미 쫓아내고 없습니다. 김진사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종년이라는 단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둑질하던 종이라 했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비의 추궁이 이어지자 쌀떼기 옆에서 불쑥 끼어들며 악을 썼습니다. 복순이 그년 말씀이십니까? 아주 질이 나쁜 년이라 산속 쑥 굽는 노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쯤 쑥검댕이가 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요. 쌀떼기 입방정에 김진사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팔아버렸다. 은인을 팔아넘겼단 말이냐. 선비의 호통 소리가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옆집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선비 앞으로 다가와 굽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아이, 복순이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주인 집에 모진 구박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아 헛간에 갇혔을 때 하늘도 슬퍼하여 한겨울의 매화 향기를 내려주었지요. 이 집 사람들이 그 아이를 시기하여 험한 곳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림을 보댔습니다. 맞아요. 복순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요. 이 집 사람들이 해도 너무했지. 선비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김진사 일가를 벌하는 것보다 고생하고 있을 은인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말을 대령하라. 그리고 길잡이를 앞세워라. 내 직접 그 숯 굽는 터로 갈 것이다. 김진사와 쌀댁은 사색이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오히려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잡으려 했던 복은 발로 차버린 꼴이 되었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선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진사 식구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거라. 그 아이에게 털끝만큼이라도 해가 갔다면 내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선비가 말에 올라타자 백만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크게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행렬은 다시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 거친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선비의 마음은 대낮처럼 뜨거웠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앞을 가로막고 숲이 우거져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선비는 스님이 남긴 말을 되새기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가시덤불 속에서도 매화는 향기를 잃지 않는다. 복순이가 있을 그곳.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숲 굽는 터를 향해 선비의 말은 쉼없이 달렸습니다. 멀리서 까치떼가 날아올라 선비의 길을 안내하는 듯 산봉우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 험한 고개를 넘어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젊은 선비와 그 일행은 마침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숲 굽는 터에 당도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길이 좁아 말조차 제대로 발을 디디기 힘든 곳이었으나 선비는 잠시도 쉬지 않고 거친 수풀을 헤치며 앞장서 나아갔습니다. 숯가마 주변은 온통 검은 재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여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움막 몇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고 검댕을 뒤집어 쓴 인부들이 무거운 나무를 나르며 고단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의 모습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마터 한 구석.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숯검정이 잔뜩 묻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살카이 드러난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선비는 단번에 그 아이가 복순이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아이의 주변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맑고 청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성큼성큼 다가가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오. 네,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복순이는 갑작스런 낯선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고 주인 집에서 보낸 사람이 다시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일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복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비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혹시 품속에 지니고 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인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해진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숯가루와 땀 냄새가 진동하던 가마터에 다시금 그윽한 매화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는 마치 주인을 만난 듯 은은한 빛을 발했고 선비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이 주머니는 제 아버님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던 염주 주머니였는데 스님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복순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숫굽는 인부들과 호위무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명문가 자제인 선비가 일개 부엌대기 여종에게 절을 하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자 앞으로 저와 평생을 함께할 귀한 분이십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 묵은 때를 벗고 본래의 고귀한 모습을 되찾으시지요. 복순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하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준비해온 가마에 복순이를 태우고 산 아래 맑은 계곡이 흐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하녀들이 깨끗한 물과 비단 옷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숫검정을 씻어내고 하얀 속살을 드러내자 하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생 속에서도 상하지 않은 뽀얀 피부와 맑은 눈망울은 그 어떤 양반과 규수보다도 기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복순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복순이조차 낯선 아름다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복순이가 단장을 마치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선비와 일행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부엌대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조선 최고의 명문가 맏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는 우아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복순이를 자신의 말에 함께 태우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달리 사방에서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축복을 해주는 듯했고 길가에 핀 야생화들도 고개를 들어 복순이를 반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선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서름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한편 김진사의 집에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돌아오면 어떤 벌을 내릴지 몰라 김진사 부부와 쌀댁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소. 그년이 아니, 그 아이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아니오. 안방마님은 공포에 질려 흐느꼈고 쌀댁은 부엌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며 선비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길가에 늘어서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기 좀 봐. 저분이 정말 복순이란 말인가. 용이 났네. 용이 났어. 우리 마을 부엌대기가 귀부인이 되어 돌아왔어. 비단옷을 입고 백마 위에 앉은 복순이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행렬이 김진사의 대문 앞에 멈춰서자 김진사와 가족들은 마당으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씨,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부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너희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란다. 내 당장 관아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선비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진사는 혼절할 듯 몸을 떨었고
쌀댁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조용히 선비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도련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고통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으나 또한 그 덕분에 스님을 만나고 도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끝이 없는 법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순이는 말에서 내려 김진사 부부와 쌀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비록 저를 구박하고 죽게 하셨으나 한때는 저를 거두어 주신 분들이 아닙니까? 저를 키워주신 밥값이라 생각하고 이 쌀과 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복순이의 말에 김진사와 안방마님은 부끄러움과 감동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복순이는 가져온 짐 속에서 쌀열 가마니와 비단 5필을 꺼내어 주인집 마당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담장 너머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옆집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배고픈 저에게 몰래 누룽지를 주셨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복순이는 할머니의 거친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드리고 비단 옷감을 한 아름 안겨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넓은 아량과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아, 잘 가거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복순이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복순이의 결정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단보다 더 곱고 매화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내 평생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행렬은 다시 한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깔린 신장로를 따라 멀어져가는 복순이의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마을에는 오랫동안 매화 향기가 머물러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김진사 댁 사람들은 그 후로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고 덕을 베푸는 사람들로 변했다고 합니다. 복순이는 한양 대감댁에 들어가 모두의 사랑을 받는 맏며느리가 되었고 훗날 정경부인의 자리에 올라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매년 겨울 첫눈이 오는 날이면 대문 밖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스님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주신 헝겊 주머니는 가문의 가보로 전해져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물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자고 새들도 둥지에서 잠든 이 고요한 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운명을 바꾼 복순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매와 향기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세상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고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에게도 복순이처럼 기분 좋은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